1945년 3월 10일 도쿄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수백 개의 불빛이 마치 별똥별처럼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고, 잠들어 있던 아이들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그 황홀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봄을 알리는 축복의 빛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이 내려주는 선물 같았고, 전쟁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위로처럼 보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밤하늘은 처음이라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빛이 지붕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그 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자폭탄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 비극을 세상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진실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는 묻혔을까요? 지금부터 그 밤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든 1945년 초, 미국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 본토를 폭격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개발한 B-59 슈퍼포트리스가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B-29는 당시 세계 최첨단 폭격기였습니다. 여압 객실을 갖춰 1000m 상공에서도 승무원이 산소 마스크리스 없이 활동할 수 있었고, 항속거리는 5000km가 넘었습니다. 미국은 이 폭격기 개발에 맨해튼 프로젝트보다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원자폭탄보다 B-59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신의 무기가 일본 상공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1000m 고도에서 투하한 폭탄들이 목표물을 빗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일본 상공에는 시속 300km가 넘는 제트 기류가 불고 있었고, 폭탄들은 이 바람에 휩쓸려 엉뚱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정밀 폭격의 명중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10발을 떨어뜨려야 한 발이 겨우 목표물 근처에 떨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의회에서는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폭격기 한 대 가격만 30만 달러가 넘었고, 연료비와 폭탄 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허공에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전쟁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괌의 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커티스 르메이. 그는 시가를 물고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꿀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구상한 작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커티스 르메이 소장은 부임하자마자 전례 없는 파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작전 교리를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낮이 아닌 밤에 폭격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조종사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야간 폭격은 목표물을 식별하기 어렵고 착륙 사고 위험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르메이의 두 번째 명령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도를 1000m에서 2000m로 대폭 낮추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참모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고도 비행은 대공포의 표적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대공포들이 폭격기를 벌집으로 만들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르메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대공포 시스템은 고고도 폭격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서 저고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표적을 추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부대가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충격적인 세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폭격기에서 기관총과 탄약을 모두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종사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어 무장을 벌이고 적진 한복판에 뛰어들라니 이것은 자살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르메이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기관총과 탄약을 제거한 자리에 더 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의 종류 역시 완전히 바꿀 생각이었습니다. 르메이가 선택한 새로운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르메이가 선택한 무기는 M69 소위탄이었습니다. 이 폭탄은 겉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길이 50cm, 무게 6kg에 불과한 작은 금속 통이었습니다. 보통 폭탄의 10분의 1 크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통 안에 악마가 들어있었습니다. 내부에는 가솔린과 나프탈렌을 섞어 만든 점성 젤리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네이팜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이 폭탄이 지상에 떨어지면 끈적끈적한 불덩어리가 사방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일반 화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과 반응해서 더 격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옷에 붙으면 털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털어내려 할수록 살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섭씨 1000도가 넘는 온도로 타올랐고 닿는 모든 것을 녹여버렸습니다. 르메이는 도쿄의 상세 지도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스미다강, 동쪽의 시타마치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에도 시대부터 서민들이 모여 살던 주거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목조가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집과 집 사이 강역이 팔 하나 뻗으면 닿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제대로 된 방공시설도 없었고 소방서도 부족했습니다. 한마디로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르메이는 이곳에 불의 비를 내릴 작정이었습니다. 작전명은 미팅하우스. 3월 9일 저녁, 괌과 사이판의 활주로에서 304대의 B-29가 엔진을 예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3월 10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도쿄의 밤하늘에 첫 번째 폭격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두 비행대의 임무는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대형 소위탄을 투하해 지상에 거대한 불의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이 X자 모양의 화염은 뒤따르는 300여 대의 본대에게 정확한 목표 지점을 알려주는 표지판이었습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붉은 빛에 안내판이 켜진 것입니다. 몇 분 후 본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열렸습니다. 수십만 개의 소위탄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의 집속탄에서 30여 개의 소위탄이 튀어나왔고 이것들이 방형 수백 미터에 흩뿌려졌습니다. 단 몇 분 만에 시타마치 전역에 수천 개의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마른 목재로 지어진 집들은 성냥개비처럼 순식간에 불붙었습니다. 한 집에서 시작된 불이 옆집으로, 그 옆집에서 다시 그 옆집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개별적인 화재들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염의 벽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화재가 스스로 바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뜨거운 공기가 하늘로 치솟으면서 주변에 찬 공기를 빨아들였습니다. 이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시속 100km가 넘는 화염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태풍보다 강한 불바람이 도시를 휩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옥이었습니다. 화염 폭풍은 살아있는 괴물처럼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목조 가옥들은 마른 장작처럼 타올랐고 사람들이 살던 골목길은 불길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방이 불바다였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 도망치면 다른 쪽에서 불길이 덮쳤습니다. 불을 피해 달리던 사람들이 골목 한가운데서 쓰러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염이 주변의 산소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쉬려고 입을 벌렸지만 그들의 폐로 들어간 것은 공기가 아니라 섭씨 수백 도의 뜨거운 연기였습니다. 폐가 익어버린 것입니다. 질식보다 더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물을 찾아 스미다강으로 달렸습니다. 다리 위에는 수천 명의 피난민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물에 뛰어든 사람들은 잠시나마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소이탄의 불덩이가 강물 위로 떨어지면서 수면에 기름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 있던 사람들은 머리 위로 불이 덮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건져 올린 시신들은 삶은 것처럼 새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어느 미군 조종사는 전쟁이 끝난 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2000m 상공에서도 인육이 타는 냄새가 났다고. 그 밤 도쿄의 지상 온도는 섭씨 1000도를 넘어섰습니다. 공습이 끝난 새벽, 도쿄는 더 이상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연기가 겉이자 드러난 것은 끝없이 펼쳐진 잿더미뿐이었습니다. 40제곱킬로미터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뉴욕 맨해튼 면적의 절반이 넘는 넓이였습니다. 서울의 여의도 15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땅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26만 7천 채의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사람들이 살던 집이, 아이들이 뛰놀던 골목이,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처마 밑이 모두 재로 변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집을 잃었습니다. 새벽녘에 집터로 돌아온 생존자들은 어디가 자기 집이었는지 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 잿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자 수를 정확히 집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목숨을 잃어서 시신을 확인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완전히 타버려서 흔적조차 남지 않은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집계는 8만 3천 명이었지만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10만 명을 넘어 15만 명에 달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즉사한 사람의 수가 약 7만 명이었습니다. 도쿄 대공습은 원폭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재래식 공습이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공중 공격으로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르메이의 작전은 군사적 관점에서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304대의 B-29 폭격기 중 손실된 것은 단 14대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예상 손실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습니다. 적어도 야간 폭격이라는 모험적인 전술이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워싱턴의 군 수뇌부는 환호했습니다. 마침내 답을 찾은 것입니다. 일본을 무릎 꿇릴 방법이 증명된 것입니다. 르메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쿄 대공습 이후 불과 열흘 사이에 나고야, 오사카, 고베가 차례로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불의 비가 일본 열도 전역에 내렸습니다. 종전까지 일본의 주요 도시 66곳이 소이탄 공습을 받았습니다. 일본 전체 도시 지역의 40%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군수공장들은 가동을 멈췄고 철도와 항만은 마비되었습니다. 보급선이 끊어지면서 전선의 병사들에게 탄약과 식량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매일 밤 B-29의 엔진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 마을이 불바다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잠들어야 했습니다. 전쟁의 종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거대한 불의 작전 뒤에 남겨진 질문이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핵무기의 공포는 냉전 시대를 관통하는 상징이 되었고 매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간 도쿄 대공습은 역사의 각주로 밀려났습니다. 사람들은 버섯구름은 기억해도 불바다는 잊었습니다. 커티스 르메이는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는 전략공군 사령관까지 올랐고 퇴역 후에는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1964년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르메이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입니다. 우길장이라는 일본 최고 등급의 훈장이었습니다. 자국민을 가장 많이 죽인 적국의 장군에게 훈장을 준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물론 훈장 수여의 명분은 전후 일본 항공자위대 창설에 기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본인들은 분노했습니다. 도쿄 대공습 생존자들은 평생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불길이 덮쳐오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밤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역사책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밤 하늘에서 내린 아름다운 불빛 아래서 삶을 잃은 8만 명의 영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교훈은 승리의 기록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잊힌 비극 속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1945년 3월 10일 도쿄의 그 밤을 기억해 주십시오.